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과 함께 자랐어요. 동생을 제가 거의 엄마 아빠 노릇하며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 때문에 빨리 철들 수밖에 없었어요. 슬퍼할 새도 없이 동생 키울 생각에 또래보다 더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우리 남매에게 선물 같은 분을 보내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인연이 다 만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동생과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분 덕분이죠. 감사한 마음을 이곳에 빌어 전하고 싶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어도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일하러 밖에 나가셨고 저와 남동생만 집을 지켰죠. 우리 둘 잘 키워보겠다고 쉬지도 않고 일하셨어요. 새벽부터 나가 새벽에 들어올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제게 말씀하셨죠. 제가 누나니까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엄마 노릇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린 동생은 늘 엄마를 찾았고 저는 그런 동생을 달래주며 조금씩 철이 들었습니다. 차마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특히 제게 말이죠. 엄마? 아이고, 우리 딸 깼어? 미안, 곤히 자는데 깨웠네. 저녁은 챙겨 먹고 잔 거야? 추운데 보일러는 왜 안 틀었어? 감기 들면 어쩌려고. 괜찮아. 이불 덮고 있으면 별로 안 추워. 또 난방비 많이 나올까 봐 안 틀었구나? 괜찮다니까. 엄마랑 아빠 돈 벌잖아. 걱정하지 말고 추우면 얼른 틀어. 알았지? 그럼 엄마랑 아빠 또 일해야 하잖아. 그냥 나랑 동생이 많이 아낄 테니까 엄마랑 아빠랑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집 엄마들은 학교 끝나면 마중도 나오고 집에서 간식도 만들어준다던데 엄마가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남부러울 것 없이 최고로는 못 키워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맨날 동생이랑만 있게 해서 미안해. 우리 예쁜 딸이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랑 아빠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는 옆에 많이 있어줄게. 정말? 그럼. 자, 약속. 어린 나이에 비해 일찍 철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어리광 부리고 싶기도 했어요. 다른 집 친구들처럼 부모님의 챙김을 받고 제 나이에 맞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챙기며 엄마 노릇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날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유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늦은 자정에 퇴근하더라도 우리 남매를 챙기려 노력하셨어요. 반면에 아빠는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울 나이에 제대로 관심받지 못하고 동생을 챙기며 지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저기 일이 좀 생겨서 아빠랑 지방에 다녀오려고. 그럼 언제 와? 내일 올 거야. 엄마랑 아빠 올 때까지 동생이랑 잘 있을 수 있지? 엄마 없이 동생이랑만 자는 건 무서운데. 미안해. 오늘만 동생이랑 같이 자. 대신 엄마가 내일은 집에 일찍 들어올게.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진짜? 그럼 나 피자 먹을래. 그래, 그러자. 엄마가 맛있는 피자 사올게. 아직도 이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녁 먹고 동생이랑 깜빡 잠이 들었는데 부산스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엄마가 나갈 채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급히 만날 사람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엄마 없이 자본 적 없는데 이날은 저랑 동생이랑 단둘이서만 자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다음날 엄마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엄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일찍 온다고 했잖아. 맛있는 피자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엄마, 눈 좀 떠봐. 나 여기 있어. 엄마 일어나.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도중 크게 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눈 붙일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운전하던 아빠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마주오던 차와 부딪힐 뻔했대요. 그러다 핸들을 잘못 꺾어서 비탈길로 그만 차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일어난 사고여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셨고 아빠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한순간에 엄마와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작 13살이었어요. 그 얘기 들었어? 저 집 말이야. 글쎄 며칠 전에 부모가 차 사고로 죽었대. 어머 세상에.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떡해? 아유, 그러니까 아주 딱해 죽겠어. 가뜩이나 일한다고 맨날 저 어린 것들만 집에 뒀잖아.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딱하든지. 거기다 저 어린 게 좀 야무져. 똘똘해서 동생 잘 챙기더라. 그래서 가끔 우리 딸 같아서 반찬 좀 나눠주고 그랬는데, 아휴, 아무튼 어쩌면 좋아. 부모도 없이 딸랑 둘만 남았으니. 키워줄 사람 없나? 사촌이나 친척 있을 수 있잖아. 있었으면은 진작에 왔겠지. 여태 저 둘만 저러고 있잖아. 아유, 딱해서 어쩌면 좋아. 당분간 우리라도 좀 잘 챙겨주자고.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우리 둘만 덜렁 남겨진 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경찰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에 관련된 사람들도 찾아오고 나중에는 주변 이웃들까지 찾아와서 우리 남매를 챙겨줬어요. 주로 반찬과 먹을 걸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 보호자가 있는지 물어보곤 했어요. 그러나 우리 남매에게는 엄마 아빠가 다였습니다. 부모님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연고도 없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보호기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저와 동생은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없는 낯선 곳의 생활이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엄마이자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동생만큼은 제가 주는 사랑 듬뿍 받기를 원했죠. 그때부터 더 정신 차리고 동생을 돌봤습니다. 늘 보육원에 계신 이모님들께 빌고 부탁했어요. 제발 제 동생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지 말아달라고요. 제발 우리 동생 다른 데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네 마음은 알겠지만 동생 입장도 생각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좋은 집에 입양돼서 잘 지내면 좋은 거잖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동생 아직 어려. 어른이 사랑이 필요한 나이라고.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동생 잘 챙겨줘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랑 한 약속 지켜야 하는데
입양 간다고 해서 동생이랑 영영 못 보고 사는 건 아니야. 사는 곳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연락하고 지낼 수 있어. 거짓말.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는 거잖아요. 헤어지는 게 싫겠지만 우리 동생만 생각하자. 계속 네 옆에 두는 거 어쩌면 욕심일지 몰라.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데 안 그래? 어린 동생한테는 제가 전부이기 때문에 누나로서 유일한 가족으로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를 떨어뜨려 놓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다른 가정이 입양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죠. 그런 제게 이모님들은 그러셨습니다. 헤어지는 건 슬프겠지만 동생에게는 잘된 일이라고요. 어린 마음에 많이 울고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동생의 행복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아픈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싫어. 나 안 갈 거야. 누나랑 계속 같이 있을래. 왜 안 가? 여기보다 훨씬 더 좋다니까?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야.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럼 누나는? 누나랑 같이 갈래. 누나는 안 돼. 너 혼자만 가야 하는 거야. 그럼 싫어. 누나 말 들어. 내가 언제까지 계속 챙겨줘야 해. 나도 귀찮아. 너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귀찮아 죽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 가서 살란 말이야. 떨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동생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참 못난 누나죠? 동생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아픈 상처를 줬으니 말입니다. 어린 나이라도 이모님들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 저랑 지내는 것보다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혼자 되는 게 두렵고 동생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바랐기에 슬픈 이별을 맞이하려고 했죠. 그렇게 동생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랑 안 떨어지려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차를 탔어요. 그때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 저는 잘 지낼 거라 굳게 믿으며 외로움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기적처럼 동생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누나!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누나 보고 싶어서 왔어. 뭐? 입양 간 동생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락만 주고받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비행기값 마련해서 한번 봐야겠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떡하니 제 앞에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쁨의 눈물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보육원 이모님께 들어보니 동생은 파양당해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입양 간 뒤로 누나 보고 싶다고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울고 난리 쳤답니다. 차마 저까지 입양할 수 없었던 그들은 고민 끝에 동생을 파양하기로 했대요. 애틋한 남매사를 갈라놓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우리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줬죠. 누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울었잖아. 나 때문에 잘 놀지도 못하고 맨날 귀찮게 구니까 싫지? 그래도 난 누나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앞으로 누나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같이 있자. 어? 동생은 그저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제가 상처되는 말로 밀어냈어도 그저 누나만 따라다니는 착한 동생이었어요. 참 바보 같죠? 입양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데, 그저 저와 함께하고 싶은 철부지 동생.
좋은 부모 만나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없으면 싫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집 같아서는 계속 옆에 있고 싶었죠.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에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만 결국은 동생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을 참아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한 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동생만은 잘 키워보겠다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제가 번 돈은 저를 위해 쓰기보단 오로지 동생을 위해 썼습니다. 저는 무시당하고 없이 살아도 동생만큼은 기죽지 않게 좋은 옷에 좋은 운동화 입히고 싶었어요. 거기다 기특하게도 동생은 공부머리까지 좋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동생이랑 같이 보육원을 나왔어요. 제가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부족한 생활이었지만 동생 하나만큼은 잘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동생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우리도 학원 같은 거 등록할까? 갑자기 웬 학원?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 다니면 더 좋잖아. 성적도 오를 거고. 다른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들 한다며.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지금도 빠듯한데. 아니야. 누나가 알바 몇 개 더 뛰면 돼. 그게 싫어서 그래. 누나 지금도 나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잖아.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얘가 갑자기 왜 그래? 새삼스럽게. 우리 형편은 어떻게 나까지 공부해. 그리고 솔직히 공부머리는 네가 좋잖아. 난 해봤자 크게 못 미칠 거고. 그럴 바에는 네 쪽으로 모는 게 낫지. 그래서 학원 다니기 싫어? 너 설마 누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라면 됐어? 누나가 어떻게든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 내가 설마 너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동생 책임질 생각에 공부고 뭐고 다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돈 벌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 대학 갈 형편이 못 됐죠. 동생은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니까 제가 뒷바라지 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 동생에게는 제가 유일한 보호자잖아요. 누나 겸 엄마 아빠 대신이었으니까 누나로서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만큼 동생을 성공시켜 놨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욱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어요. 과외는 못 시켜줘도 학원은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요. 동생은 괜찮다고 집에서 충분히 공부하면 된다지만 다른 아이들은 학원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한창 입시 준비할 때인데 누나로서 열심히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공사장 현장 일도 따라다니면서 일당 받은 돈으로 차곡차곡 학원비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치고 말았어요. 높이가 있는 곳에서 떨어진 탓에 여기저기 타박상과 긁힌 상처가 컸습니다. 경미한 뇌출혈도 있었죠. 이때 병원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동생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나 미쳤어? 큰일 나려고 그런 데서 일을 해? 여자가 공사장 일을 왜 하냐고. 대체 언제부터야? 그동안 새벽마다 나간 게 공사장 간 거였어?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발을 좀 헛디딘 건데 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힘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따라다니면서 허드렛일하고 청소 좀 도와주는 것뿐인데 뭐. 그 정도만 해도 일당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 누나, 네 학원비 다 모아간다? 이제 며칠만 더 하면 당장 때려치워! 내가 언제 누나한테 학원 보내달라 그랬어? 그딴 데 안 다녀도 괜찮아. 다 필요 없으니까 누나 몸이라 챙기란 말이야. 너 왜 그래?
내가 다쳐서 지금 화내는 거야? 야, 누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그냥 가벼운 정도래. 좀 쉬면 다 낫는 거고. 이 정도만 다친 게 다행이지. 만약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 아빠도 없는 마당에 누나까지 날 떠나면 어쩔 뻔했냐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우는 동생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저까지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기사 저는 동생의 유일한 가족이고 그늘막이었으니까요. 이날 동생과 약속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고생하는 게 늘 미안했대요. 학원이고 뭐고 정말 필요 없으니까 다치지만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힘쓰는 일 아니더라도 현장의 사건 사고가 자꾸 위험하잖아요. 그 일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일당이 제법 크긴 했지만 동생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니까 차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생 등록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됐다고 했지만 어디 제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당에 학원을 포기할 수 없죠. 제 힘으로 꼭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아무리 많이 뛰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친하게 지내는 보육원 이모님의 도움으로 공장에 면접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육원에 기부하며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침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이모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덕에 한번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잘하면 붙을 것 같다고 설레발쳤어요. 그러자 동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서 제게 건네줬습니다. 뭐야? 이 목걸이는? 왜? 누나 하라고. 그니까 이걸 왜 나한테 줘? 이 목걸이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던 거잖아. 엄마가 이 목걸이에 행운을 주는 부적이라고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누나 주는 거야. 행운의 목걸이니까 다치지 않게 지켜주겠지. 어릴 적 동생은 늘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목걸이를 하나 채워주시면서 늘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귀한 목걸이라고 하면서요. 생김새는 일반적인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반지처럼 생긴 동그라미 링이 걸려 있었어요. 왜 나는 안 주고 동생만 목걸이 사주냐고 어린 마음에 질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동생 몸이 약해서 부적 같은 의미로 준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죠. 그러면서 동생에게 늘 차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목걸이를 제게 주니까 의아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저번에 다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툭하면 아팠잖아. 여기저기 다치는 건 기본이고 감기를 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목걸이를 한 뒤로 아픈 게 잦아지더라. 누나처럼 다친 적도 없고. 그래서 빌려주는 거야. 누나 아직 몸 다 회복 안 됐어.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 그러다 괜히 크게 다치면 어떡해? 난 이제 나 스스로 지킬 힘을 키워갈 거니까 이 목걸이는 누나가 차고 있어. 엄마가 주신 목걸이잖아. 행운의 부적.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던 동생. 엄마가 주신 부적 같은 귀한 목걸이를 제게 걸어주니 울컥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누나를 챙길 줄도 알고 동생의 마음이 기특하면서 고마웠습니다. 동생은 행운의 목걸이니까 면접도 잘 볼 거라며 저를 응원해 줬어요. 그렇게 목걸이를 착용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행운의 목걸이 덕분일까요? 사장님께서는 저를 참 좋게 봐주셨어요. 젊은 사람이 동생 챙긴다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원 이모님께 제 이야기를 언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젊은이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좋게 봐주신 덕에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알바만 하다가 처음으로 뚜렷한 직장이 생긴 셈이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자신 있어요. 소개해준 보육원 이모를 봐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를 뽑아준 사장님께도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알바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경력도 없고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챙겨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굳은 일 빼지 않고 나서서 일할 만큼이요. 그래서 그런가 사장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더 예뻐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입사 기념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게 되었는데 문득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보육원 이모님께 들으셨다면서 동생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연신 칭찬하셨어요. 어쩌다 공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행운 부족 목걸이를 자랑하며 동생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때부터 별 말씀 안 하시고 연신 술만 드시더니 나중에는 밖에 나가 담배만 계속 피우시더라고요. 어디 안 좋으신 건가 걱정돼서 물 좀 챙겨드릴 겸 밖으로 나왔어요. 저기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물 좀 드세요. 그냥 옛날 일이 좀 생각나서. 저기 그런데 말이야. 그 동생이 줬다는 목걸이 내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 네? 이 목걸이요? 아니, 저기 내가 알고 있는 반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안에 이니셜 같은 게 새겨져 있나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뭐 물론 아니겠지만 설마 동생이 진영일 리가 없겠지. 사장님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제 목걸이에 큰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시나 의아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목걸이를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걸이를 자세히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목걸이를 손에 쥐고 슬피 우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제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제 동생을 만나봐야 한다고요. 제 동생은 왜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글쎄, 나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아 씨 동생이 우리 친형인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직접 얼굴 좀 봐야겠어. 정말 우리 친형이가 맞는지. 제 동생은 진영이가 아니에요. 진영이가 아니라면 말이 안 돼. 이 목걸이, 이거 내가 진영이한테 준 거라고. 사장님은 자꾸만 제 동생에게 진영이란 이름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앞장서라고 동생 얼굴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회식을 마무리하고 사장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고 퇴근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뒤를 따라 들어온 사장님을 보고는 누구냐는 표정을 쥐었죠.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동생을 빤히 쳐다보던 사장님은 이내 동생을 안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진영이, 내 아들 진영이가 맞네, 맞아. 엄마 얼굴이 아직 남아있구나. 내 새끼가 여기 이렇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런 모습도 못 보고 아빠 노릇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정말 미안해. 계속해서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진영이라뇨? 저 진영이 아니에요. 아저씨 아들 아니라고요. 투나, 대체 이분 누구셔? 누나가 다니는 공장 사장님이셔. 네 목걸이를 보더니 이러시네.
저기 사장님, 제 동생은 진영이가 아니에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남매인데 어떻게 사장님 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아니, 틀림없어. 우리 진영이가 맞아. 여기 반지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보이지? 이게 아내랑 나랑 이니셜 하나씩 따서 새겨 넣은 거야. 이 반지는 우리 결혼 반지거든. 결혼 반지요? 동생 목걸이를 보다가 문득 그냥 반지 같아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을 보긴 했는데 그냥 엄마가 새겨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 이니셜을 딱 짚어내며 본인 아내의 반지라고 하셨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을 보고 본인의 아들이라면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린 돌아가신 엄마 아빠 자식이고 이 목걸이는 엄마가 동생한테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아파서 행운을 주는 부적이라고 주신 목걸이라고요. 아버지 성함이 혹시 이성찬 씨 아닌가? 우리 아빠 성함을 어떻게 아세요? 사장님은 우리 아빠와 엄마의 성함을 정확히도 알고 계셨습니다. 대체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함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너무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는 거냐고 여쭤보니 우리 남매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진영이가 태어나자마자 애엄마가 몹쓸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잔뜩 하고 갔지. 그때 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었거든. 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집도 변변치 않았어. 그저 이 반지. 딱 이 반지 하나씩 나눠 끼고 혼인신고한 게 다야. 비록 가진 거 없는 놈이지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는데 뭐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 아내는 그렇게 먼저 떠나버리고 애랑 나랑 덜렁 남겨지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진영이를 볼 때마다 아내 생각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래서 우는 애를 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 제대로 살 수도 없었어. 계속 술에 의존하게 되고 진영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거든.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진영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말이야. 아무리 못난 아비여도 끝까지 책임졌어야 하는 건데 그때 난 자신이 없었어. 오히려 진영이가 내 곁에 있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느 고아원 문 앞에 애를 두고 돌아왔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술을 진탕 마셨는데 참 신기하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가 않더라고. 계속 우리 진영이 얼굴만 아른거렸어. 그렇게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시간만 축내고 있었어. 자식 버린 몹쓸 놈이라고 스스로 욕하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잘 키울 자신 없어도 내 새끼 포기 못 하겠더라. 더 좋은 가정에서 엄마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크기를 바랬는데 계속해서 그런 어린 게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데려오려고 고아원에 찾아갔어. 가서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 좀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글쎄 문 앞에 버려진 진영이를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고 사는 게 아니었어. 난 분명히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내 새끼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 그때부터 하루하루 피말 나가는 고통 안고 내 새끼 찾는 데만 열중했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봤다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진영이 찾는 데 최선을 다했고. 남들은 그랬지. 어디 팔려갔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니라고 악다구니를 썼어. 우리 아들이 꼭 살아서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난 그런 진영이를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그렇게 1년, 또 1년, 자꾸 시간만 흐르고 내 새끼는 계속 못 찾았어. 그러다 진영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람의 연락을 받게 된 거야. 저기 전단지 보고 연락드려요. 6년 전 가을 고아원 문 앞에 애를 두고 가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들을 거기다 두고 갔어요. 제 아들을 아십니까? 네, 알아요. 아주 잘 알죠. 확실한 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쪽 아들을 저희가 키웠거든요. 네? 고아원 근처에서 트럭으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어린애가 울고 있길래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왔죠. 당시 남편은 고아원이 코앞이니까 그냥 두고 가자고 했지만 자식까진 어미라 그런지 좀처럼 발길이 쉽게 안 떨어졌어요. 그 어린 게 춥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서 밥이라도 든든히 먹이고 보내야겠다 싶어서 집에 며칠 데리고 있지 싶었어요. 고아원에 들어가면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할까 봐서요. 버려진 아이가 안쓰럽고 딱해서 나라도 잘 먹이고 보살펴주지 싶은 마음으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함께 먹고 자고 제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느 날 저보고 엄마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삼았습니다. 어차피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그 귀한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낳고 몇 년을 제 딸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아들을 발견했던 고아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붙여진 전단을 보고 연락드린 거고요. 솔직히 연락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 가진 부모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애가 타고 심장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그쪽 아들, 저희가 정말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어찌나 똘똘하고 예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댁이 어디십니까? 제가 지금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 있어요. 일 마무리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방 어느 쪽이세요? 마침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면 가는 길에 만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선 직접 보는 건 아직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사진 먼저 들고 갈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시 내가 지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 그분들이 내가 있는 곳까지 직접 와주기로 했어. 진영이 사진을 가지고 말이야.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린 것 같아.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어.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됐고. 도대체 연락이 왜 안 되는 걸까? 날 만나러 오기로 한 사람들이 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날 속인 걸까? 장난인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 그래서 또다시 기억 없는 기다림으로 아들을 찾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만날 아들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어.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거 돈으로 다 보상해주고 싶었거든. 그렇게 오늘날의 공장 사장이 된 거고. 돈을 벌면 벌수록 우리 진영이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더라고. 진영이한테 뭐든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진영이 생각에 고아원 아들 후원도 시작했고, 그러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정말 꿈만 같아. 영영 못 볼까 봐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몰라. 고맙다, 진영아.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줘서,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
사장님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연신 동생을 쳐다보며 우셨습니다. 우리 남매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서 쳐다보기만 했죠. 정말 이게 다 사실인 걸까? 그럼 동생과 내가 친남매가 아닌 거라는 소리인데 들으면서도 부정하고 싶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친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동생인 줄만 알았고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가족이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동생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정확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생은 뭔가 잘못된 거라며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에 유전자 검사를 마쳤어요. 결과는 사장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정말 우린 친남매가 아니더군요. 그때부터 사장님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동생을 보기 위함이죠. 저는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사장님은 동생과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죠. 진영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 다행이네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잖아요. 친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여야죠. 그나저나 이제 진영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알게 되는데 계속 저랑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사장님께서 더 잘 챙겨주실 거고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크니까. 안 그래도 고민을 좀 해봤어. 어떤 게 진영이를 위해서 좋을까? 그래서 말인데 진영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어떨까? 네? 저도요? 진영이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여전히 우리 진영이의 누나지. 진영이도 그걸 원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우리 진영이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진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누나가 있어서 이만큼 클 수 있었다고. 누나이자 엄마이자 아빠였다더라. 나 진영이만 아들이라고 생각할 마음 없어. 수아도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싶은 심정이야. 수아 씨만 괜찮다면 우리 함께 지내는 건 어떨까? 날 돌아가신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사장님, 수아 씨 부모님도 우리 진영이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잖아.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진영이를 마음으로 낳아 키운 것처럼 나도 수아 씨를 내 친딸처럼 여기고 싶어. 부모님은 날 만나러 오다 사고가 난 거잖아. 내가 죄인이지. 애초에 진영이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동안 못한 거 다 해줄게. 수아 씨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뭐든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래 누나. 사장님이 아무리 내 아빠라고 해도 변하는 건 없어. 누나는 영원히 하나뿐인 내 누나야. 난 이제 누나가 날 위해 희생하지 않고 누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나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 난 정말이지 누나가 행복했으면 해.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못 부린 응석도 좀 부리면서 철없이 살아봐. 누나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장님과 동생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늘 부모 노릇하며 강한 척 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는지 마냥 어린아이처럼 울고만 있었네요. 우리 남매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사장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변호사를 통해 우리 남매를 호적에 올리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 주셨어요. 동생은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원과 과외를 받으며 열심히 입시 준비 중입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사장님은 본인을 아빠라고 칭해주길 바라지만 아직은 나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안 나오네요.
언젠가 제가 결혼하면 제 손 잡고 들어가 줄 거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사장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지만 나중에는 정말 아빠라고 편히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우리 세 가족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